안녕하십니까. 물질 세계 연기론 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과 무와 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상대론,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특히 시공간, 그리고 특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의 얽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대물리학이라고 하면은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물리학의 두 기초가 되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물질과학의 어떤 기초가 된다고 하면 정보이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생물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상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자역학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물리학의 도구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제 고전 물리학하고 대비해서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의 걸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은 우선 뭐냐, 양자역학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세계의 무화성,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면서 우선 양자라는 게 뭔가, 영어로는 퀀텀인데요. 양자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이것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특징으로서 이중성이라든가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측정하고 관련되는 양자역학의 특별한 성질들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자, 영어로는 퀀텀이고, 일본 사람들이 어떤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양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사물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어떤 사물이든지 매끈해 보이게 됩니다.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가보면 분명히 그거는 모래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멀리서 보면은 아주 매끈한 평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라는 것들도 그렇게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분자 레벨에 가면은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릇에 꽉 차 있는 어떤 그런 물체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알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모여서 물 분자를 만들고, 그 물 분자라는 알갱이들로 이렇게 물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거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뭐 분자나 원자라는 것이 새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인정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뭐 양자역학의 범주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처음 양자역학이 대두될 때 문제가 됐던 거가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리학에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그 연구 그 소재가 됐던 것인데, 빛이 뭐냐, 빛의 속도가 뭐 얼마냐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물리학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이제 갈릴레이에서부터 그 전에는 뭐 별다른 논의도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레이에서부터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고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뉴턴이 한 업적 중에 하나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빛이 분광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나의 그냥 밝은 빛이다, 어두운 빛이다. 그거밖에 모르게 되는데 그것을 프리즘을 통해 보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실험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빛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뉴턴은 이거를 보면서 마치 그 어떤 움푹한 이런 뭡니까 땅이 움푹하게 꺼진 이런 곳을 구슬이 지나가면은 구슬의 경로가 이렇게 휘는 것처럼 그런 것 같다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빛이 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이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에 파동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이 고전역학에서는 굉장히 다른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입자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 같은 게 입자죠. 돌멩이 같은 것은 던지면은 돌멩이가 날아가면서 그 돌멩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도 같이 날아가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가령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고막에 내 성대에 있던 공기가 그대로 옮겨져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던 공기가 그 사람의 고막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공기는 그냥 요 근처에서 진동만 할 뿐이죠. 다시 말하면 내 성대가 떨리면서 공기의 진동을 일으키고 그 공기의 진동이 계속적으로 전달되면서 그 사람의 고막을 떨리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공기 자체는 움직여가지 않지만 공기의 떨림, 그거는 전달돼 가는. 또다시 얘기하면 에너지는 전달돼 가는. 물체 자체는 가지 않지만 에너지는 전달돼 가는. 그런 것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질 때는 돌멩이라는 물체하고 에너지가 같이 이동해 가는데 파동에서는 이 매질은 이동해 가지 않고 에너지만이 전달되는 그것이 파동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거고 물질이라는 거고 입자라고 하는 거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배타적인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그 물리적인 사물이 두 개의 물건이다. 뭐 그렇게 물리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했지만 영이 파동의 특징적인 성질인 간섭을 보여줌으로써 빛을 가지고 이제 간섭 현상이 빛에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빛은 아주 오랫동안 파동인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빛이 양자다 하는 빛을 이런 파동이 아니라 알맹이라고 생각해야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물리적 현상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떤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래알처럼 어떤 알갱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빛 양자입니다. 광양자 혹은 광자라고 하고 포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을 얘기하는 거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미사로서 그 어떤 그 입자 같은 거죠. 그래서 빛 입자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빛 양자라고 하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출발점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양자화라고 합니다.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예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1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죠. 1원, 2원 해서 뭐 아무리 큰 돈이라도
그 이론을 기본적인 단위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돈의 양에서 1.3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건 1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거기서 양자도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에너지가 그런 기본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양자화인데, 빛의 경우에 가령 30W의 전구에서 1초 동안에 나오는 그런 빛 양자, 광자의 수가 도대체 몇 개냐? 10의 20승계다. 1초 동안입니다. 1초 동안에 100억 곱하기 100억 개 정도의 광자가 30W 전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알갱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작은 알갱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갱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도 분자가 굉장히 작은 알갱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알갱이가 이제 양자다. 분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런 것이 이제 양자다. 그게 양자학의 이제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이라는 물리학자가 간섭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보더라도 그런 파동적 성질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하고 마찬가지로 빛도 파동이다. 뭐 아주 쉬운 예로는 그 기름막이 깔려 있는 물에 비치는 빛이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난다든가 하는 것도 파동의 간섭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그런데 빛은 분명히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빛을 입자라고만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는 물리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영의 간섭 실험에 의해서 빛은 파동이고 그것은 지금도 역시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빛은 분명히 파동이었는데 왜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가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처음 만들었던 보를 비롯해서 코펜하겐의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그러면서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하나의 물체가 빛을 예를 든다면 빛이라는 물체는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파동의 성질을 보이고 입자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입자의 성질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그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에 대해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나타나고 동일한 물건이 이제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서 지금 물리학에서 빛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파동이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입자의 성질을 보여준다. 이거는 빛은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떤 사물을 파동이라든가 입자라고 하는 것으로만 접근할 수 없게 한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걸 파동이라든가 입자라든가 합니다마는 빛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입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파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맥락 의존적인 어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동이라든가 입자라고 하는 자기의 그 명확한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상황이 되면 파동으로 보여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입자로 보여진다. 이게 사실 무화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 꽃이 붉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명체가 보면은 여기 흰빛에 있는 거기에 다른 색깔의 빛을 볼지도 모르는 거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속도가 다르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상대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 양자의 각에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맥락 의존적이고 무화적인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양자를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긴 했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를 본다고 하면은 저에게도 앞모습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면 뒷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관측은 앞모습하고 뒷모습밖에 할 수 없다고 치면 어떤 때는 앞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뒷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나의 앞모습이 보여지고 어떤 맥락에서는 뒷모습이 보여지는 하나의 빛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파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맥락에서는 입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을 기술하는 언어가 입자와 파동밖에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때는 파동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입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를 찍는 사진기가 앞과 뒤밖에 찍을 수 없다면 어떤 때는 앞 모습이 보이고 어떤 때는 뒷모습이 보이는. 그러나 나 자신은 앞모습과 뒷모습만 있는 건 아니겠죠. 빛이라는 것도 꼭 파동의 면과 파동적인 면과 입자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면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파동과 입자라는 것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파동이고 어떤 때는 입자라고 대상 자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중성, 이런 것이 빛뿐만 아니라 양자의 각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물체들, 전자라든가 양성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원자라든가 또는 원자들이 상당히 모여있는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간섭 실험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간섭 실험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우리와 같은 물체들도 역시 파동성을 아주 조금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두 개의 성질, 고전역학에서 보면은 배타적인, 다시 말하면 파동이면은 입자일 수 없고 입자이면 파동일 수 없는 그런 성질이 양자의 각의 물체에서는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물체에 동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 맥락에 따라서 어느 하나가 보여지는. 그래서 그 어떤 물체도 자기의 고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양자의 각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중첩입니다. 양자의 각의 모든 특성은 사실은 이런 중첩이라든가 이중성이라든가 하는 이런 데서부터 나옵니다. 중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가능한 상태로 A의 상태하고 B의 상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중첩의 원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A와 B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A와 B가 중첩된 이런 상태도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도서관에 있는 어떤 학생이 도서관에 있는 상태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두 개의 상태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각에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상태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상태의 조합도 또한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대체 실제성이라는 것이 있느냐, 영어로는 리얼리티라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A 상태면 A 상태고 B 상태면 B 상태지 어떻게 A와 B 상태의 조합, A와 B의 중첩 상태라고 하는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서양 철학의 굉장히 굳건한 믿음 중에 하나는 실제성입니다. 뭔가가 정말 존재하는 확고한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니까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에 보면은 그런 강한 실제성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요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간 경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경로라고 하는 것, 어떤 한 입자가 한 지점에서 다른 입자로 가는 요 경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고등학교 화학 부분에서 나오죠. 전자구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 부위를 이렇게 도는데 이 도는 게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처럼 어떤 명확한 궤적을 가지고 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자가 어떤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위치를 거쳐가는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게 되면 양자역학에서는 반드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자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진다는가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입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책에 나오는 것처럼 전자구름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양성자가 있으면 전자라는 것이 그냥 여기에 명확하게 어느 위치를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구름처럼 확률만 주어지는 그런 거. 그럴 때 위치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위치를 가진다고 하는 고전역학에서의 그런 어떤 규정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위치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그 리얼리티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중첩이라는 것이, 두 개의 상태라는 것이 그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해가 됐는데, 이건 오른편입니다. 저의 가령 오른편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의 앞하고 나의 뒤의 중첩이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뭐 스핀이라든가 빛의 편광이라든가 하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상당히 물리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 저의 앞모습, 옆모습, 오른쪽 모습, 왼쪽 모습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1:1 대응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 중첩이라는 것은 나의 오른쪽 모습은 앞쪽 모습과 뒤쪽 모습의 중첩이다. 왼쪽 모습은 또 앞쪽 모습과 뒤쪽 모습의 또 다른 형태로의 중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모습은 오른쪽 모습과 왼쪽 모습의 중첩이고, 뒷모습도 또 오른쪽 모습과 뒷모습의 또 다른 중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양자역학의 모든 상태는 중첩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첩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측정의 경우에 저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저의 오른쪽 모습과 왼쪽 모습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기 지금 그 예를 하나 얘기한 겁니다. 앞모습을 보이는 상태로 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모습을 보이는 이 상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편 모습을 보이는 상태하고 왼편 모습을 보이는 이 상태의 중첩 상태입니다. 이런 앞모습을 보이는 이 상태에 대해서 앞인지 뒤인지를 측정할 수 있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 대해서 앞인지 뒤인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앞으로 있는 상태니까 언제나 앞이라고 하는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측정하면은 이건 오른쪽과 왼쪽의 중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거 오른쪽과 왼쪽의 중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측정하면은 확률 2분의 1로 오른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왼쪽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인지를 측정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완전히 무작위하게 나오게 되니까 이러한 물체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특성에 의해서 측정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50%의 확률로 그냥 왼쪽이 나오기도 오른쪽이 또 나오기도 하는. 그러나 앞뒤라고 하는 걸 측정하면 언제나 앞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 결과에 대해서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측정 결과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측정 결과는 측정해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은 나에게 보이는 측정 결과입니다. 나에게 보이는 어떤 것이 그 사물의 특성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그거는 그 사물의 특성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이 사물 사이에 어떤 관계의 맥락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다시 무화가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물의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도모나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줍은 처녀와 같다. 아주 수줍은 처녀는 누가 보기만 해도 부끄러워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의 측정 결과가 달라지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앞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했을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측정하게 되면 측정 결과가 반반이 나오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상태로 바뀌어지는. 이거는 대상과 그러니까 객관과 측정자, 측정하는 사람, 주관 사이에 어떤 상황이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측정이 달라지는 그런 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태가 앞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자역학에서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태와 왼쪽을 보고 있는 상태의 중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 이런 물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앞이라는 것으로 측정을 하면 계속 앞이 나오겠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측정을 하면은 오른쪽이 나오기도 하고 왼쪽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측정을 하면은 앞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측정 결과에 따라서 측정 대상이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측정 대상 자체에 또 측정 대상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성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무와 무실체의 공.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대상과 대상이라고 하는 객관과 나라는 주관 사이에 어떤 인연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용수보살의 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중론의 24장
관사제품의 18번째 개송이 됩니다. 중론은, 물론 용서보살은 부처님 열반 후 500년 후에 나타나서 대승불교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분이고, 대표적인 저서 자체가 이제 중론입니다. 24장의 관사제품, 사제, 요 제는 체인데, 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제는 진리를 뜻합니다. 사성제를 말하는 거죠. 사성제를 관하는 품, 18개가 되는데, 거기서 용서보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연기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제 구마라스 스님이 번역하신 것은 중인연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피연생기 원문으로 보면은 프라타티아 사모파다 연기를 중인연생으로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은 이제 사물이죠. 일체 사물이 다 법인데 다르마. 그래서 그 중인연생법,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인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생하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생한다는 겁니다. 연기하는 것. 그거를 무라고 한다. 여기서 요 무는 수냐타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여기서 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를 가명이라고도 하고 중도의 이치라고도 한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기하는 것이 공이다. 연기하는 게 왜 공이냐? 연기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뭔가가 있는 듯이 보여도 아무런 실체가 없다 하는 거죠. 나타나는 모든 것은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무와 무실체적인 것이다. 그것이 주관이든 객관이든 인이든 법이든 모두가 무실체다. 그래서 그거는 공이다. 수냐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다. 왜 가냐?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무와 무실체의 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이라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이것이 나한테 보이는데 그거는 인연화합이다. 이 꽃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인연화합이고 이 꽃이 나에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것도 인연화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성주계공의 주예요.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있는 건 있다. 그래서 갑니다. 무와 무실체적인 거라도 뭔가가 있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그래서 무라고 할 수도 없고 유라고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무와 유의 중간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닌. 무의 한 극단을 떠나고 유의 한 극단을 떠나는 그래서 중도라고 한다. 이게 용서보살이 24장 관사제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규봉 스님이 금강경을 해설하면서 유명한 사후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약간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은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규봉 스님이 해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삼법인하고 대비시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다. 모든 것은 다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고 달라지고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생주이멸의 이에 해당이 되죠. 그게 재행무상입니다. 그 재행무상을 본다면은 그것이 공이다. 삼법인하고 대비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무정멸의 공은 아니다는 거죠. 나한테 붉은색으로 나타나서 보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다. 잠시 존재하는, 잠시 여기 머무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도 실체가 없는 무아무실체적인 거, 그게 가고 그게 제법 무하다. 그래서 가를 제법 무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그것의 양변을 떠난 중도, 그게 열반적정이다. 있다고 하는 것에서 떠나고 없다는 것에서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무아이고 무상임을 관하는, 깨달는 거기에 열반적정이 있다. 그게 중도다. 이게 이제 규봉 스님의 삼법인과 대비해서 공과 중을 설명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규봉 스님은 여기서 중도라는 것이 열반적정이라고 했어요. 중도라고 하는 것에 열반적정의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처님이 근본경전에서 말씀했었던 것과 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부처님이 가전연경에서 원시경전을 나중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가전연경이라는 스님한테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죠. 가전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지혜로 세간의 모임을 관한다면 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바른 지혜입니다. 세간의 모임은 뭔가가 생하는 겁니다. 인연이 모이게 되면 뭔가 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지혜로 세간의 모임을 관한다면 무란 있을 수가 없다. 또 바른 지혜로 세간의 흩어짐, 세간의 멸을 관한다면 유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유와 무의 양변을 떠나서 중도를 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사상의 중도라는 것이 뭔가? 중도사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근본 경전의 구절입니다. 성철 스님은 101번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중도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보살에서 나온 그런 대승불교의 거가 아니라 부처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는 예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전연경에서부터 대승불교의 전체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다. 그리고 그거는 일체의 사물이 그 어느 거 하나도 예외 없이 무와 무실체적이고, 그런 무와 무실체적인 게 모인 것이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연이
능엄경에 나오는 표현은 인연이 별리하면 흩어지고 멸하게 된다. 그것이 성주개공이고 생주이멸이다. 그래서 성주개공의 하나하나의 단계, 그 어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공이다. 생주이멸의 어떤 그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공이다. 그 모든 것은 구마라섭 스님이 번역하신 대로 여러 인연에 의해서 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인연이라는 것이, 그 연기라는 것이 다 중도고 다 공이다. 거기에 어떤 다름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에 관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물질세계 연기론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중도가 뭔지 하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